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단테와 이탈리아어라는 주제로 어, 강의를 이어가고 갈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이탈리아 통번역학과의 교수인 이상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화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이탈리아 어문학회 회장으로 있으며 또한 한국 이탈리아 학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21회 세계 이탈리아어 주간,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세계 이탈리아어 주간은 매년 10월에 열리는 국제문화행사로 이탈리아 외교부가 지원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이탈리아어의 다양한 측면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매년 이탈리아 공화국 대통령의 후원하에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데 단테 서거 700주년을 기념하여 올해의 주제는 바로 단테와 이탈리아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테 하는데 단테의 정식 이름은 단테 알리기에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1265년 피렌체에서 태어나 1321년 다른 주죠.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별세하였습니다. 1321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잠시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지도의 일부인데 여기가 로마고 여기가 피렌체. 로마와 피렌체는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시로는 여기가 밀라노입니다. 밀라노도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피렌체에서 1265년에 태어난 단테는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321년 이 도시 라벤나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르네상스 절정기의 피렌체를 그려놓은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도시가 컴팩트하고 꽉 짜여진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절정기는 보통 1490년에서 1530년 또는 어떤 분은 1500년에서 1530년이라고 하기도 하죠.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가히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근대적이고 부유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두오모이고 대성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관청, 시청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단테의 생가가 있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단테의 생가가 그곳에 위치하는데요. 단테의 생가는 사실 지금은 뮤지엄, 박물관이라고요. 단테의 집이자 동시에 단테에 관련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테는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도는 아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곡의 한 귀절 중에 자기는 제멜리, 곧 쌍둥이자에 태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걸 근거로 단테는 1265년 5월 21일에서 6월 21일 사이에 태어났다라고 봅니다. 지금 피렌체의 여기의 주소는 비아 산타 마르게리타 1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단테는 누구인가? 이탈리아인들에게 단테는 누구인가?
이구동성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것이 단테는 바로 이탈리아어의 아버지이다. 단테는 그야말로 최고의 시인이다. 단테는 이탈리아 문학의 아버지이다. 또한 단테는 문화의 아버지다. 이탈리아 문화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서로 별개로 둘 수는 없죠. 언어가 곧 문학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고 시인이니까 언어와 또 문화와 문학과 깊은 연관이 있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좁힌다면 이탈리아어의 아버지이자 최고의 시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비단 이탈리아의 시인에 하나지 않는다. 곧 단테는 세계의 시인이다. 단테는 지구를 밝게 비추는 시적 등대이다. 단테는 시라는 우주에서 시의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다. 단테는 신곡의 저자이자 작품 속에서 시적 주어인 나로 직접 등장합니다. 에즈라 파운드는 이러한 면을 관찰하고 여기에서 발견한 것이 신곡 속에 나는 피렌체의 시인 단테만이 아니라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이기도 하며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며 개인적 또 집단적 구원을 위해 순례하는 전 인류라고 하였습니다. 단테는 이탈리아어의 아버지입니다. 이탈리아의 모든 언어학 전통과 문학 전통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매일 사용하는 언어의 아버지가 단테라는 것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이탈리아어의 기본 어휘는 2000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표하는 표현의 90%를 이 어휘들을 서로 조합하면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기본 어휘 2000개 중에 최소한 1600개는 이미 단테의 작품, 곧 1300년대에 쓰여진 단테의 신곡 속에 다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언어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문학 연구가들에 의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테가 이탈리아어의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탈리아어는 그전에는 어떤 언어가 있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조그만한 지도에는 지도의 일부는 로마 제국 시대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입니다. 기원전 서기 약 212년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서기 200년 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약 1800년 전이 되겠죠. 이때 로마 제국의 공용의 언어,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가 바로 라틴어였습니다. 물론 이때 언어는 문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글로 쓴 언어, 문학어라고 할 때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크게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인도 유럽 어족 밑에 어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틴 어계입니다. 또 다른 언어는 게르만 어계가 있고 슬라브 어계가 있는데 이 라틴 어계의 밑에 바로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루마니아어가 함께합니다. 이들의 언어는 서로들 자매 언어라고 하죠. 언어는 여성으로 이탈리아 말로는 링구아 하기 때문에 자매로 표현합니다. 자, 이것들을 이탈리아어, 프랑스,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을
라틴어가 워낙에 출중한 언어여서, 그러니까 표현력이 좋고 수많은 문인들, 철학자, 정치인들, 웅병가 이런 사람들이 갈고 닦아서 수준 높은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에 비해서 바로 이 라틴어에 비해서 이들 언어들을 속된 것, 속어, 다른 말로는 라틴어가 아닌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탈리아어는 단테가 이탈리아어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단테는 이것을 그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속어라고 평가받는 이탈리아어를 아주 출중한 탁월한 언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잠시 이탈리아 문학 탄생의 기원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문학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200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문학의 흐름은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 빨레르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빨레르모에 당시 페데리코 2세라고 하는 소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시칠리아 왕국의 왕이었던 페데리코 2세가 이탈리아 반도로부터는 물론이고 주변국들로부터도 많은 훌륭한 시인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궁에서 교류하고 시적인 교류와 또는 창작과 이런 것들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1250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굉장히 훌륭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를 이탈리아 문학의 이제 기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명이 자코모 다 렌티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코모 다 렌티니 같은 상당히 출중한 시인들도 벌써 라틴어가 아닌 속 라틴어, 곧 이탈리아어로 시를 썼던 것이에요. 더욱이 이분은 소네트라고 하는 시의 유명한 시의 한 형식을 만들어서 널리 퍼뜨렸는데요. 이것을 갖다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전 유럽뿐만이 아니라 남미, 그 다음에 20세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업적을 남긴 자코모 다 렌티니,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이탈리아어의 아버지가 아닌가? 뿐만이 아니라 단테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구이토네 다레츠, 구이도 구이니셀리, 구이도 까발칸티 등 정말 쟁쟁한 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라틴어뿐만이 아니라 속 라틴어인 이탈리아어로 시들을 썼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탈리아어의 아버지가 아닌가? 단테보다 이전에 있었고 비견될 만한 인물들인데, 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단테가 이탈리아어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겠는데, 12에서 14세기는 여전히 라틴어가 지속적으로 명예를 누리며 귀족, 성직자, 지식인 그리고 문인들의 언어로 사랑받던 시대입니다. 곧 식자층이라고 하면 라틴어를 다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어는 단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이탈리아를 창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단테는 당시까지 전해 온 탁월한 언어적인 유산,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잘 다듬어서 새로운 옷을 입혀서 후세에 선물한 것입니다. 즉 단테가 옛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어는 당시로서는 아직 젊은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시칠리아니들이 생겼던 1200년대 초 이때부터 더 조금 앞으로 당긴다고 해도 1100년대 말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언어로 봤을 때 라틴어에 비해서 형편이 없었죠. 그래서 아주 젊은 언어였어요.
겨우 몇십 년 전부터 문어로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죠. 뿐만이 아니라 단테 이전에는 이탈리아어가 주로 거의 사랑을 다룬 서정시, 연애시를 지을 때만 사용됐습니다. 단테는 거듭 말씀드리듯이 이탈리아어 창대자가 아니라 발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테는 앞서 시칠리 학파 시인들과 동년배들을 예로 들었듯이 문학 작품에 이탈리아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테는 당시에 피렌체 사람들이 사용하던 피렌체어, 즉 피렌체 구어를 갈고 닦아서 라틴어에 견줄 만큼 탁월한 소고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인들이 아무런 언어적 한계를 느끼지 않고 이탈리아어로 문학 활동이 가능하게 한 시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단테가 아버지로 인정받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테 이전의 문인들이 언어라는 건축물에 토대 공사를 했다면 단테는 그 건물들을 견고하게 높이 쌓아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수세기를 거쳐오는 동안에 이탈리아의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안에서 누구나 이 언어라는 건축물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고 가구를 갖추고 또 장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테는 라틴어가 아닌 수고인 이탈리아어에 놀라운 발전 속도를 부여해서 언어적으로 풍요롭게 했습니다. 인간 영혼의 모든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고 또 모든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또 인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철학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뭐 이런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도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휘와 표현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테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속어인 이탈리아어가 라틴어에 비하여 결코 부족하지 않은 언어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단테가 쓴 말이 있습니다. 일루스트레 볼가레. 그러니까 탁월한 속어. 이탈리아어는 그냥 속어가 아니라 탁월한 속어라는 겁니다. 단테는 이러한 시도와 탁월한 역량을 그의 대표작인 디비나 콤메디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문학성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디비나 콤메디아, 곧 신곡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단테의 주요 작품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단테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것이고 아래쪽은 라틴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은 단테도 라틴어도 썼구나.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적인 거, 정치적인 거, 아니면 그것을 읽고자 하는 독자, 아니면 인물들이 주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틴어에 능숙한 사회 계층에게 쓰는 그 편지 같은 이 서간문들은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이라는 작품이나 신곡이나 향연 같은 책들은 바로 이탈리아어로 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품들이 있기에 단테를 이탈리아 문학사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단테의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는 1265년 피렌체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살면서 겪어야 하듯 마주치게 되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작품의 뮤즈라고 할 수 있고 시적인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과의 만남이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조국 피렌체를 떠나서
망명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265년생인 단테는 거의 동년배, 약 한 살 정도가 차이 나지 않는 베아트리체와의 만남은 단테가 9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피렌체 동네에서 펼쳐지는 잔치집에 갔다가 그 집의 딸이었던 베아트리체를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단테는 또다시 9년 뒤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죠.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단테는 그녀와의 순간적인 만남 속에서 평안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뜨거운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응답 없는 사랑에 힘들어하지만 단테는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정신적으로 고양되고 도덕적으로 고귀해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가진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찬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단테의 이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점에서 탄생하게 된 작품이 그의 첫 작품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마주한 또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은 이 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당시 피렌체에는 피렌체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또는 이탈리아 여러 곳에 정치적인 싸움들이 있었는데요. 피렌체에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면 피렌체에는 교황을 지지하는 두 개의 그 교황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교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두 또 백당과 흑당으로 나뉘어집니다. 단테는 백당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흑당보다도 단테가 그 정치 활동을 할 때는 피렌체를 주도하던 편이었죠. 그런데 흑당이 교황과 관계를 꾸려서 피렌체를 집권하게 된 뒤에 1302년에 그 피렌체에서 흑당 주재로 골석 재판, 그러니까 단테가 참석하지 않은 재판을 열고 그가 단테가 고위직에 있을 때 사기 등의 여러 부정을 저질렀다며 단테를 만약 피렌체 영토 안에서 생포하게 되면 산채로 화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단테는 조국 피렌체를 등지고 망명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1302년 4월 4일이었습니다. 첫 작품 새로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아트리체를 알게 돼서 그 뒤에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느낌, 응답 없는 사람이라도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그러한 면에서 사랑을 찬미하게 되죠. 자, 그런데 1290년에 그 젊디 젊은 여자가 베아트리체가 세상을 떠납니다. 단테의 삶에서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66년생인 1266년 6월생이니까 불과 예를 들어서 23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죠. 23살,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그런 아리따운 여인이 죽어요. 그녀의 죽음을 시인으로 하여금, 단테로 하여금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혼자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지는 못했겠죠. 이를 위해서 철학과 신학의 깊은 연구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학식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당시 피렌체의 중요한 수도원에서 저명한 학자들을 직접 만나 공부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몇 년 뒤에 바로 1294년에 완성돼 세상에 알려진 작품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다음은 그가 다니던 두 군데 성당 옆에 있는 수도원. 피렌체에 가시면 꼭 가시게 되는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멋있는 유적지이죠. 두오모에서 다 가깝습니다. 산타 크로체 성당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쪽이 한켠이 바로 프란체스카니 수도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많은 철학적인, 신학적인 어떤 교류와 논쟁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단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의 반대쪽이에요. 길 건너 바로가 아니라 지금으로는 피렌체 기차역 이름이 산타마리아 노벨라입니다. 왜냐하면 기차역에서 바로 나오면 그 앞에가 이 성당이 있어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이쪽도 아까는 프란체스카니, 여기는 도메니카니라고 하는 수도승들이 있었고 약간의 다른 관점에서 신학과 철학을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다 골고루 단테가 수양할 수 있었던 도움을 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1295년에부터 단테는 이제 첫 번째 비타노가 새로운 삶을 완성한 뒤에 정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에 가입을 해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후 눈부신 정치 활동 능력을 보이던 단테가 1300 불과 한 5년 정도 지나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1300년 6월 두 달 임기에 피렌체의 6명의 프리오리가 우리말로 딱히 뭐라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같으면 장관 정도 될 거고요. 만약에 도시국가로 오면 국장 정도 되겠죠. 도시국가에는 장관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임기가 한국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이나 책들은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뭐 2년의 임기, 뭐 6개월 어쩌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2달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막중한 일이라 이러한 일을 할 때 회의를 하고 할 때는 그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좁은 공간이기도 해요. 회의를 하고 비밀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하고 이제 돌아가면서는 할 수 있겠죠. 나중에라도 또. 그래서 이런 직책을 맡을 정도로 아주 높았는데 따라서 정치적으로 1300년은 한마디로 개인 단테의 최고의 전성기였다. 바로 이것이 신곡의 처음 삼행에 걸쳐서 나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도 작품을 뭐 암송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네 인생길 반고비에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1300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때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00년에 그가 개인 단테의 최고의 전성기였고 이러한 부분을 단테의 신곡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제 망명길을 떠나는데요. 그때 1300년에 그렇게 되고 최고의 절정이 올랐을 때 시기와 질투 많은 게 있었죠. 반대당에서 1301년에 가을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의 배후 사주와 지원을 받은 괴일피 흑당, 그 단테는 백당이었다고 그랬죠. 흑당의 공격으로 단테가 속한 백당은 패배하고 피렌체는 흑당 천하가 된다. 이로 인해서 백당은 최고위직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표격이었으며 교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인물이었던 단테는 흑당의 거짓 모함에 따른 정치적 수청 대상이 되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 않게 1302년 봄 37세의 나이에 조국을 떠나 영원한 망명길에 올라 1321년 라벤나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라벤나에 가면 라벤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에서 잠깐 봤었죠. 에밀리아 로마냐
세계 최초의 유럽 최초의 대학이 생겼다고 하는 볼로냐 대학에서 비교적 가깝습니다. 볼로냐에서 가까운데 그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라벤나는 굉장히 아름답고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곳에 단테의 묘가 있습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1321년 9월 14일 새벽에 별세하였는데 단테의 뒤를 봐주던 다 폴렌타, 구이도 노벨로 다 폴렌타라고 하는 당시의 군주가 군주의 부탁으로 베네치아에 다녀오던 길에 중간에서 그 열병, 그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기지 못하고 고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의 시내에 히스토릭 에어리어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단테의 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신곡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곡은 피렌체에서 최고의 정치인으로 있던 그는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져 혼비백산하여 망명길에 오른 단테는 억울한 누명에 분노하고 조국 피렌체의 부패상에 분노에 찬 20여 년을 객지를 떠돌며 살아가야 했다. 놀랍게도 바로 이 기간에 참 어려운 시기였지 않겠습니까? 그 라벤나라고 하는 한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주국들을 전전하면서 약 20여 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쉽게 말해서 뭐 보따리 싸가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이 신곡을 완성을 합니다. 그가 완성한 이 신곡은 인류에 남는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이 작품의 위대함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한 인물은 단테보다 48세 뒤에 48년 뒤에 태어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데카메론의 저자 보카치오입니다. 이 보카치오로 판단된다. 그는 단테의 원 작품명이 콤메디아, 이탈리아 말로는 희극 이렇게 됩니다. 이 희극이라는 콤메디아에 신성한 신에 의한 기타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디비나 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그야말로 경의를 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주로 쓰는 표현이 단테는 콤메디아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디비나 콤메디아 이렇게 알려져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자, 신곡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옥과 연옥과 천국 지옥도 우리는 가본 적이 없지만 더더군다나 천국은 상상도 잘 안 되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단테는 그가 갖추었던 모든 문학적 역량을 동원해서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신곡의 구조를 작품 구조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곡은 총 14,233행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100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100곡이라고 합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또 상징적이죠. 많다, 크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곡으로 되어 있는 이 신곡의 모든 행수가 세보면 14,233행인데 이 행의 14,233행의 행의 길이가 모두 음절수가 똑같습니다. 11음절시행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죠. 그리고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세 편으로 나뉩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곡 중에서 지옥편에만 34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곡은 신곡 전체에 대한 인트로덕션이에요.
소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고기라고도 하고 소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 33, 33 이렇게 해서 되고요. 여행은 지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테가 희극이다 했다라는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합니다. 신곡 이해의 기본 요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테는 시에는 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이라는 게 있는데, 단테는 삼행을 하나의 연으로 했어요. 물론 단테 말고도 이런 것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테만큼 다양한 시도와 완결성을 갖춘 굉장히 좋은 시의 연으로 활용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새로운 어가 나오죠. 테르지나라고 하는 말이 삼연체 시라는 말인데, 테르지나 안테스카, 안테라는 이름의 형용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엔데카실라보, 이 11음절 시행, 14,233행이 모두 11음절 시행인데 한 행의 음절 수가 11개라는 거죠. 근데 당시 시인들에게는 최고로 가장 고귀한 시행으로 모두 인정받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만은 단테는 지혜롭게도 지옥부터 천국까지 이 순례를 하는데, 이 여행을 할 때 혼자는 못 가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옥의 영혼들에게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테는 거기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라틴 시대의 위대한 시인 비르질리오,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하고 작품 속에서는 이탈리아로 비르질리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비르질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안내자 세 분을 모시는데 비르질리오는 단테를 가장 멀리까지 안내해 주는 분이죠. 지옥에서 연옥의 끝부분까지. 비르질리오가 이제 그 안내자 역할을 그만둘 때쯤 돼서 베아트리체가 나타납니다. 베아트리체가 비르질리오를 이어서 연옥의 끝부분부터 천국의 일정한 부분까지 안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 베르나르도가 천국을 온전히 마무리 짓습니다. 자, 단테는 처음에 지옥편에서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 지옥편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제1곡에 나오는데요. 그 단테가 순례를 어두운 상황, 아주 빛이 한 점 들지 않는 곳에 열악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딘가를 가려고 보는데 저 멀리 저기 빗살이 보여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앞 아주 어두운 칙칙한 숲속에 한 마리 맹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은알론사라고 하는 오늘날과 같으면 표범이라고 우리 그 선생님들은 이제 번역을 하고 계신데요. 음란함이라고 음란함의 상징이라고 하는 표범. 그 다음에 이 길을 가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다른 길을 선택했더니 다른 길을 또 막고 있는 놈이 나타나는데 그 놈은 사자입니다.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는 고개를 딱 치켜들고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이 사자는 오만함, 거만함의 그 어떤 상징성을 갖는 것이 등장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 길도 안 되겠다 싶어서 랄루빠가 있는 세 번째 길,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왜 삐쩍 마른 압력대가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대는 탐욕의 상징입니다. 이 압력대는 특징이 보통은 웬만큼 먹으면 배불러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압력대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가 고파진다는 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 큰 인간 사회에서 나오는 탐욕의 그 상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 세상을 이렇게 묘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지옥편에 굉장히 재미있는 읽기가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 신곡은 당시까지 전해오던 이전의 모든 전통을 요약한 작품일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묘사하고 있는 하나의 시적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온 우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미루어 짐작하시겠지만 천국까지도 있잖아요. 단테는 신곡을 통해 현재 사용되는 이탈리아 어휘의 대부분을 만들어서 갈고 닦아 이탈리아어에 선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가 정말 라틴어에 견줄 수 있을 만큼의 탁월한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단테 이후에 이탈리아의 모든 작가들은 단테의 시가 그들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양분을 제공한 엄마의 젖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테의 시, 곧 다른 말로는 단테의 신곡이 될 수 있겠죠. 단테의 시야말로 후세의 시인들, 작가들에게 양분을 제공해준 엄마의 젖 같은 분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바로 단테를 이탈리아어의 아버지이다, 이탈리아 문학의 아버지이다, 이탈리아 문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테의 모습을 보고 유택의 독일의 학자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교수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아주 유명한 단테의 연구학자입니다. 단테의 전 생애가 시적이었고 그의 모든 인격이 시인의 인격이었다. 이렇게 작품적인 측면에서나 인격적인 측면에서 최고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이었으나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다니다가 영국에 잠시 갔는데 영국에 이제 귀화하게 되고 거기에 머물면서 유럽의 지성인으로 20세기에 크게 활동을 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제스 엘리엇이 신곡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질서 정연한 감정의 표현이다. 이런 역시 비평가다운 날카로운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서양 문학 전체에 끼친 영향과 그 탁월한 문학성으로 200여 년이 지난 오늘도 동서양을 불문하고 단테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몇 편의 그림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두오모에 들어가면 두오모 정문으로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왼편에 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La Divina Commedia illumina Firenze. 신곡의 피렌체를 비추고 있다. 자, 이분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단테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손에 들고 있는 건 신곡이겠죠. 왼편에 있는 것은 뭐냐면 지옥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옥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단테 뒤쪽으로 보이는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연옥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연옥도 아랫부분은 만만치 않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그러나 여기는 죄를 뉘우치고 정죄, 죄를 씻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연옥의 꼭대기는 정죄의 산이라고 해서 이 다음에는 천국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문에 쓰여 있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옥문을 통과할 자는 모든 희망을 두고 와라. 버리고 와라.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단테는 말하기를 희망이 없는 곳이 곧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는 이게 피렌체 시입니다. 당대의 피렌체 시입니다. 이 작품은 1465년에 피렌체의 화가 도메니코 디 미켈리노가 그린 것으로 당시 피렌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신곡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와, 가보지도 않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단테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세히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후세계의 구조 또는 신곡의 구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기가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가 지옥이고요. 지옥은 이렇게 그 꽃갈콘처럼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쪽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삼각형의 끝 부분에 깔때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갈수록 입구에서 갈수록 점점 더 중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벌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끝나서 단테는 이제 연옥으로도 가야 되니까요. 가면서 이쪽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하면서 정신을 약간 잃어가지고 도착을 하는데 연옥의 해변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죠. 그러니까 레테강이라고 하는 망각의 강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곳을 다 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한다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정대산이 연옥의 이제 기둥들을 올라가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도 9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등급이 다른 거죠. 구천입니다. 지옥도 9개가 있습니다. 연옥은 7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러한 것을 또 유명한 화가인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지옥의 시면, 라보라지네 인페르날레 이렇게 번역되는 지옥의 시면이라고 하는 보티첼리의 작품이 또한 유명합니다. 이게 조금 더 뭐랄까 무시무시한 느낌도 주고요. 그래서 지옥의 그림으로 이게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깔때기처럼 되어 있죠. 여기가 루치페로가 있는 곳입니다. 루키페르라고도 하는데 이탈리아 말은 루치페로, 지옥의 마왕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바로 단테 서거 700주년 기념해서 이탈리아에서 많은 지성인들이 의논 끝에 단테의 날을 정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테의 날을 3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단테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때도 많이 있죠. 자, 이탈리아 말로는 단테 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다운표처럼 되어 있는데 강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테 디 얘기합니다. D는 이탈리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D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데이 같은 거예요. 이게 붙여서 합성어로 만든 겁니다. 단테 D. 단테의 날을 제정해서 단테를 기념한다. 3월 25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조금이나마 단테를 알 수 있는, 단테와 이탈리아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제 부족한 강의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